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왜 이렇게 숙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번만은 품격 있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내용은 품격이 없을 수 있지만 하여간 형식은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면의 품격인데요. 자, 오늘도 양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항시 우리 프로 품격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항상 품격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이 외모가 출중하세요. 진짜로. 제가 우리 정 대변인을 묻어가는 거죠.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한민수 대변인도 옷태부터 해가지고 이 외모가 아주 출중하세요. 진짜 두 분 다. 교수님 드시고 싶은 것은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시면 나중에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뉴스 정면 승부가 맞는 건 딱 정면으로 우리 한민수 선배 뵙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죠. 정면 승부. 정면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네. 자, 근데 진짜 오늘 뭐 엑스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전히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객관적인 정황상 쉽지 않다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내외신이. 그래서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더라도 많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좀 밑자락을 꺼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뭐 얼마 조금 시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민수 대변인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 기대가 크니까 그동안 뭐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전임 정부부터 계속 시작된 거잖아요. 2019년 4월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지정도 됐었고 가덕도 신고한 특별법도 만들고 국회에서 지난 4월인가는 여야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 실사단 왔을 때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특위위원장도 우리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이거는 뭐 국가적 사업이고 2030이면 뭐 현 정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특히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고 도움이 되는 엑스포기 때문에 저는 뭐 외신 보도를 저도 뭐 접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개최할 때도 그렇고 막판에 뚝심이 있잖아요. 역전해서라도 꼭 좀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네. 국제 행사를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2034년 월드컵도 그렇다면서요. 가져가죠. 예. 동계 아시안 게임도 가져가죠. 예? 거기다가 이거 또 가져가면 그거 좀 불공평하죠. 동계 아시안 게임을 사우디세요? 사우디세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안 게임이요. 여하튼 뭐 그 미스터 빈 살만이 뭐 5.1달러를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 행사들을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이 엑스포까지 가져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더라도 양보할 건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뭐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 봐야겠죠. 양보가 아니라 사실은 순리죠 이게. 그럼요. 네. 독식은 안 됩니다. 독식은 안 되죠. 네. 모든 게 독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또 네덜란드가 어디 가시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견 선진국으로 이런 이제 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요. 해외 행사에서 굉장히 우리 그 정상을 우리 대통령을 꼭 참석했으면 하는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데 좀 네.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많이 나가셨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야당은 그러잖아요. 이번엔 귀국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저도 저기 그 댓글이나 뭐 인터넷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그렇고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농담이죠. 농담인데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서 며칠 머무신데 좀 민망하죠. 근데 저는 대통령 순방 자체를 그 뭐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적 행사가 있고
뭐 국위선양이랄까 옛날 표현입니다만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교수님 말씀했지만 일단 그 국내 상황이 참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또 그리고 9.19라는 또 그 군사비까지 효력 정지시키면서 군사적 긴장 구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잦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순방 예산이 많이 들까?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뭐 우리 정 대변인 취재 출입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대통령이 한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를 순방비를 썼더라고요. 그건 뭐 코로나 때 안 나가신 거 말고 평균적인 액수입니다. 근데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그 239억인가요? 편성된 걸 다 썼고 추가로 329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올해 다 이제 500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꼭 해명해라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 순방비가 유난히 좀 많긴 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일단 저뭐 순방 횟수가 많아졌고요. 또 뭐 원달러 환율 올라간 것도 아실 거고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원달러 해갖고 환율 물가가 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장사할 때도 내가 10원 투자해서 100원 벌어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가 브랜드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향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밑자락을 깐다.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저 얘기 나오니까 제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지적을 하면은 그 다 환율 계산하고 물가 계산해도 500억대가 들을 순방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교수 한 분은 글을 썼던데 아니 그 영업사원 이루라고 대통령이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영업사원이 하는 거지. 우리 기업인들을 참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대거 갑니다. 최근에 가신 곳도 제가 뭐 구체적인 지역까지 얘기 않겠습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수십조 수조 원인가요? 수십억 달러니까 투자했다는 걸 나오니까 어느 전문가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영업사원이라면 우리 기업들을 투자시키는 게 아니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대통령 순방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또 지적들이 있으면 너무 좀 야당이다. 아니면 일부 반국가 세력인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깝게 보지 마시고 국민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지금 졸라맬 허리가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민생도 좀 챙기시고 국내 상황도 조금 더 챙겨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46명인가 컷오프 뭐 권고를 했다는 건데 그 46명이라는 게 대부분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죠. 그게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목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무감사 결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또 어떤 원외위원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라는 성적표를 당에서 정말 손꼽힐 수 있는 한 손 안에 손꼽힐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관련해 갖고 아주 근거 없는 찌라시들이 돌아서 원래 선거 때 되면 그런 거 많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전주의 의원 명의로 이 불법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그 근거 없는 찌라시 고소했죠? 유통.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극비 사항으로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당직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조차 전혀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거든요. 예. 아마 당대표,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 정도밖에는 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포됐다는 찌라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한 절반 정도는 현재 현역 의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요새 국민의힘 보면요.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힘이 느껴져요. 신의진 교수님도 연대의대 교수시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도 연대의대 교수시고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서대문 갑은 반드시 여기가 탈환해야겠습니다. 네. 예. 아니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미 이제 칼참이 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은 뭐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아 외대의 힘이 잠깐 있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근데 그 네. 저 민주당도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컷오프 뭐 하위 20% 30%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긴 예. 당무감사 안 해요? 이미 저희들 했어요? 했었고요. 네. 그 계속 진행이 됐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저희들은 컷오프라는 걸 아예 잘라내는 건데 그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하위 20%에 해당되는 그 주로 이제 현역들이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현역인데 그 동안에는 이제 하위 20%는 감산을 한 20%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 신인이다. 그러면 가산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정말 해볼 만한데 이거를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여야 모두 만 45세입니다. 만 45세. 만 45세. 예, 왜냐하면 예. 이게 그 45세가 청년이라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당에 그런 얘기 교수님처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계속 또 유지되는 쪽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들어보면 또 타당해 보여요. 아니 그 예, 젊은 그래서. 기분을 내는 건 참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 하면은 한 30대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여야 정당에는 뭐 보면은 그 청년들이 많지도 않은 것도 저는 이유가 근데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이에 의해서 청년 여부를 가르는 것보다는 하는 행동이나 사고에 의해서 청년 여부를 가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건 너무 동의합니다.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네, 네. 평가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정치 신인으로 이제 정치권에 입문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데 있어서 청년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안정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여러 배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30대에 완성해 갖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45살을 지금 저희도 청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39세에서 45살로 이제 높아진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게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뭐 구조적인 동의해요. 문제. 예. 전 정년도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 거 계속 아닌가 높아지지 이런 않겠습니까? 예. 그 좀 전에 하던 얘기를 마무리 예. 지을까요? 그래서 20%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김은경 혁신위에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번엔 그 하위 10%에 대한 감산을 30%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그래도 경선의 기회는 갖는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갖고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이 불이익을 받는 거고 그 지역에 우리가 청년 여성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 신인이 나가면은 본인이 좀 열심히 뛰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렇게 현역 3선이었던 4선이었던 이겨내는 또 그 자체가 또 당의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규정을 감산폭을 더 넓혀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저 지하 주차장에서 차 대다가 이 아주 오랜만에 본 분을 만났어요. 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예. TV에 출연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요새 저는 뉴스의 이제 중심에 계시죠. 차를 이렇게 대다가 이 창문을 내려가지고 아이고 하 의원님 그러면서 언제 저희 방송도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예. 자 하태경 의원이 지금 중심에 있는 이유는 부산 지역구를 뿌리치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종로가 험지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종로에서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나갔다가 졌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죠. 예, 그때 그랬죠. 오세훈 시장이 나가서 아니 뭐 그렇게 하면 황교안 질 대표도 정도로. 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로를 험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엔 하태경 의원의 도전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갑에서 삼선했는데 해운대 갑 뭐 정말 우리 당이 우세를 항상 보여왔던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본다면 물론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조금 더 험지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은 어느 정도 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좀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이제 본거지를 떠나서 수도권을 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정치적 상징성 또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로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험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데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우리 당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뭐 한 6번 중에 한 3승 3패 했던 거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선이 보장된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데 험지라고 저는 우리 정 충분히 평가할 대변인이 수 좀 있습니다. 이제 예. 당 대변인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른바 쉴드를 쳐주려고 하는데 전 이거를 뭐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참 모양이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참 알기 힘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식을 써서 초식들을 쓰니까 강호의 초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응할 때도 상당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인데 저렇게까지 뭉개는 정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뭡니까? 본인이 부산을 떠날 때는 영남, 부산 중진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 나가가지고 부산 거기는 뭐 국민의힘이 텃밭이니까 안정적이니까 한석은 누가 와도 되는 거고 본인이 서울 와서 민주당이 있는 의원회가 가가지고 하나를 뺏어오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쏟아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지금 서울이 49구 지역구예요. 그중에 제 기억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인가 9명 있습니다. 그 종로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종로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경선하겠다고 간다고 하면은 저는 하태경 의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로부터 영남 중진들 지도부 윤핵관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올라와가지고 나도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구에 뭐 강남 3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야 되겠어요 경선하러. 그럼 무슨 명분으로 또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은 하태경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저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또 대조가 되는 게 이탄희 의원이 오늘인가 어젠가 그 네. 용인정 버리고서 오늘 자기는 그랬죠. 오늘인가요? 딴 데 가겠다, 험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은 종로를 선택했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좀 그렇게 좀 이 얘기들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용인정 자기 지역구 대신에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당이 가란 데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뭐 수도권에 나오시겠죠. 갑자기 뭐 영남 TK 뭐 PK 지역으로 가시지는 않을 테니까 뭐 아무리 당이 뭐 그쪽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라고 하면 가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열세를 보이는 건 맞잖아요. 지금 121석이 수도권에 걸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히 18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때는 16석만 맞습니다.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18석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이 다 민주당이 적어도 험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탄희 의원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전 그것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고 참 그 저 요새 그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보좌진들이 뭐 어떤 그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인가요? 그 모든 길은 열려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이거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 막 분당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아까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총리도 지내셨고 집권당의 대표를 지내신 다음에 지금도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십니다. 상임고문이고 당의 큰 어른이고 하는 그런 리더인데 정치 지도자가 그 무슨 신당이랄지 분당을 생각할 거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당의 모습을 저는 또 다른 저런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목소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제가 원론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전폭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네. 전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한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도 비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중심에 그 원심력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본적 차이가 있죠.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했었던 것과 뭐 약간의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 신당 이슈가 국민의힘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민주당도 좀 되게 좋아하시네. 민주당도 좀 웃음을 30초. 네,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30초. 그 정치 교사체가 전 다른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준석 전 대표야 집권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현 대통령 세력으로부터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와 지금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정 대변인 기대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뭐 하여간 설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총선 때는 원래 그래요. 뭐 두 분 다 언론인 출신이라서 객관적으로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역시 언론인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 막 활기가 돋아가지고 아유 재밌었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